안녕하십니까. 노상TV 이원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상계가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노상계가 불신과 대립과 투쟁의 노상계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현대자동차 노상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 노상계의 변화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상계 전체에 큰 희망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노상계가 정말로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이제 무분규 타결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하부영 노조위원장 때인데 올해 이상수 위원장이 들어서서 이제 이상수 위원장도 투쟁보다는 상생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조직을 이끌어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무분규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을 한 것이죠. 그것도 협상 40일 만에 타결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그 현대차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무분결로 단기간에 합의 이런 것은 그러면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IMF 때 이제 임금 동결 한번 했었고,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임금 동결인데 이렇게 임금 동결을 하면서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그 무분기로 타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우리 이승엽 교수는 어떻게 보시죠? 이게 이제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게 이게 왜 달라졌는가, 달라질 이유가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무분규로 보다가 타결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교섭 타결에 이른 시기도 소요된 시간도 짧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본급도 뭐 동결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그 노동조합이 뭐 생산을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국민적인 뭐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 여론을 의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 선언, 뭐 이런 것들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순한 무분규 타결이 아니고 9월 21일 날 보니까 현대차 노사가 함께 사회적 선언을 했더라고요. 사회적 선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객과 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부품 협력사의 상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노사가 함께 선언한 것인데 과거에도 아마 이런 문제식을 가진 집행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산업 현장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화되고 또 국민들 노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한 이 마당에 현대차 노사가 이런 선언을 공동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자동차 산업,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의 이제 환경 변화라든가 지금 뭐 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차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친환경 차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원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는 이제 살아남기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노동운동이 어떤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이제 아까도 뭐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한 것도 결국은 이 노조 중심의 어떤 집단이익주의적인 이런 노동운동으로서는 이제 이 존재하기 쉽지 않아, 살아남기 쉽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아마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변화된 상황에 대한 노동자의 뭐 인식이 새로워졌다. 혹시 뭐 이 생각? 예, 맞습니다. 그 노사관계는 이 환경 변화에 조응해서 노사정 3자가 주체가 돼서 전략 전술과 그다음에 어떤 지향하는 이념이나 목표를 가지고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영역에 걸쳐서 룰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도 많이 바뀌었고요. 사용자들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봐지고 그동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리더십 또한 바뀌었다. 하부영 집행부나 그 다음에 지금 이상수 집행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지향하는 합리적 운동을 지향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택될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합원의 구성도 나이가 이제 상당히 많이 87년대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 평균 연령이 뭐 거의 50대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구성도 바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환경이 지금 이제 친환경 하면서 전기차로 가면서 임금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이 중요하게 되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상생 협력 그리고 생산을 책임지는 중요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 노동시장의 과제가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는 생산을 책임지는 것 못지않게 그 더 어려운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회적인 요청에 이 노사정 3자가 환경 변화에 조응해서 부응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여건이랄까, 뭐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나이가 이제 거의 50대가 평균 연령이 50대가 가까워지면서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가 확산된 그런 탁도 있으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금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국내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현대차 노동자원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보다는 뭐 고용 안정이 좀 중요한 시대고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정부의 역할과 노동자 지도부의 새로운 어떤 노동운동에 대한 방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적 선택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근 한 2년간의 어떤 일시적인 변화에 그칠까요? 이게 이제 작년 올해 계속 그 하부영 위원장하고 이상수 위원장하고 좀 이제 이 상생의 어떤 그 협력적 그런 노사관계를 추진해 오면서 지금 현대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이 노사 간의 노종 간의 어떤 그 아주 그 핵심 이슈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가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이념 투쟁, 정치 투쟁 할 그런 이제 시대는 많이 지났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 임금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 자동차 산업협회 자료로는 2016년 기준으로다가 1인 그 5사 연 평균 임금이 이제 한 9,200만 원. 근데 이 토요타는 9,100만 원, 포스바겐은 8,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자동차 산업 노조 임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임금을 요구를 하면서 회사를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압박하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그 기업
자기네 이제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임금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그 투쟁을 통한 그런 그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노사 관계가 또다시 이렇게 이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상생의 노사 관계 그리고 앞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이제 계속 치열해지는 그 자동차 이 산업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의 이 다투면서 유리한 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아마 상생적인 노동운동을 하지 않을까, 실용적인 노동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신다. 예. 그런데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고 자동차 산업 완성차 업계도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기종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품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근로자의 뭐 배치 전환 문제라든지 공정한 이동이라든지 뭐 하도급화라든지 이런 아마 고용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토요타라든가 뭐 닛산이라든가 많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그나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는 게 지금 그 베이비 부모들 지금 이 정년이 차 있는 그 옛날에 한참 그 우리나라 노동운동 한참 할 때는 한참 젊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 인력들이 상당히 이제 젊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찼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퇴직할 나이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도 그렇고 노조 측도 그렇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그나마 그래도 안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좋은 측면이네요. 우리 이 측면에서도 지금 변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나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봄이 왔다고 속단해서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사관계가 임금도 동결하고 기본급 그 무분교 타결 2년 연속으로 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경기 위기 IMF 때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행부가 좀 합리적인 집행부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에 기초해서 그것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한국의 취약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사회 안전망 속에서 기업 내에서 받는 임금과 복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상존하고 있고 아울러서 과거에 파업을 했을 때 사측에서 양보를 하고 그 파업에 성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 IMF 때인가 그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지금 정의선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오너니까 옛날에 뭐 정준 회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저 오너도 굉장히 젊어지고 최고위원자가 그런 것은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생산성 대타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전기차로 가고 이게 고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 위기는 뭐 주기적으로 올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고성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좋아지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자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 특히 이제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해결하려고 성의 있게 소통하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뭐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리고 경제 위기에 맞닥뜨려가지고 이런 정과가 났는데 그렇지 않고 소통 없이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뭐 그것을 공정하게 배분을 안 한다든가 예. 등등.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는 노사정이 그것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도와주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하고 그들의 불만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주는데 특히 고용 안정에 대해서 책임자가 그 구조조정은 없달지 최소한달지 이런 부분들을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네. 모든 걸 충족하는 이렇게 뭐 그런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충실하게 하고 다른 한편은 경영자가 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3세대 경영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예.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노동자과 격이 없는 대화를 예.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노동조합의 그동안의 그 교섭과 그 교섭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관행을 뭐 우리가 뭐 파업, 만능주의다, 전투적 노조다, 기종 노조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한 사회,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거지. 사용자가 뭐 대화를 안 하거나 권위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때 과거에 그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 조장시켜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국가 사회가 할 일이 있고 노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것을 좀 확산 발전 지속 가능하게 될 필요가 있다.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극복해야 될 과제 또 이런 좋은 분위기를 깨는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하게 봐서 다른 선진국의 완성차 노사관계라 그럴까? 이쪽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지금 이제 이 선진국 노사관계는 이제 그 투쟁 중심의 이 노동운동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과거 10년간 이제 분규를 보면은 도요타 같은 데는 이제 제로입니다. 제로. 하루도 한 시간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도요타 같은 데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단 이틀, 지난 10년간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가 함께 171일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16년까지의 통계인데,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그 어떤 이 선진국 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이미 뭐 이 갈등적 노상에 다 총상을 하고 회사의 어떤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이제 밟아 나가는데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도 이제 지금 최근에 2년간은 이제 무분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 현대자동차 이 노조와 이제 사용자 측도 결국은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함께 나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 잠정 합의안 타결을 보면은 52.8%로 타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 집행부의 어떤 타결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아직도 좀 상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상수 이제 그 노조위원장이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집행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내년까지는 이제 이 협상을 하겠죠 이상수 위원장이.
그때 이제 이게 아마 저 이상수 위원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건 노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집행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내년에는 아마 이제 강성 또 집행부로 이게 넘어갔을 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는 뭐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는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하부영 위원장하고 이상수 위원장이 그래도 이렇게 터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러한 그 흐름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이제 이 환경 변화라든가 경영 환경 변화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회사 측도 상당히 이제 일관성 있는 이런 노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음으로써 노조 측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신뢰를 받는 그러한 그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앞으로 그래도 우리 그 현대차도 이 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 에 못지않은 그런 그 상당히 노상관계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 협약안에 대한 찬성률은 52.8%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노사관계의 어떤 기반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다. 언제라도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수도 있다. 있죠.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상수 그 위원장 노사간 협상에서 특이했던 게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하부영 위원장이 그 무분규 타결을 했지만은 그 파업 결의를 해놓은 상태죠. 파업 결의 84%인가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까불지 말아라. 까불면 우리는 언제든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파업 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지금 그 52.8% 찬성으로 이게 통과를 시켰지만은 파업 결의를 안 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그 조합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이 투쟁이라든가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려 그러는 그런 욕구가 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들의 단결체로서 이것을 인정해달라. 교섭하고 얘기를 들어주라. 그리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자.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 소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파업한다 그랬는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하면 안 들어주고 할 수 있을지 해도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파업권을 갖고 그 무분규로 타결한, 파업까지 안 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파업 결의를 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봐주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노조와 파업과 관련해서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와 그 단체 행동권의 핵심인 파업 이거에 대해서 불법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봐줘야 된다. 그만 이유가 있을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 국민 경제나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할 거고, 근데 그 책임이 만약에 책임을 찾고자 한다면 파업했을 때 노동조합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노동조합에서 책임을 물러가는데 그건 아닌 거죠. 노사가 결렬이 돼서, 협상이 결렬이 돼서 파업에 이르게 됐을 때는 결렬의 책임은 양쪽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굳이 평화적으로 하고 파업을 안 했는데도 해줄 수도가 있고 해주겠다고 돼 있는데 파업을 하려고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노조 없는 세상 좋다, 파업 안 해도 이렇게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는에 젖준다는 속담이 왜 있으며 가는 말이 고우려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되고, 근데 그 역설적으로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예. 파업 없이도 예.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사회적 책임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뭐 노동자의 단결권과 뭐 행동권을 당연히 우리가 뭐 법으로 보장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노동자 또 처우나 고용 안정을 봐도 사실은 가장 잘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힘의 행사를 통해서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확보를 하고 결국 이제 그 부담을 회사 안에서 이제 흡수하면 좋은데 결국 이제 뭐 중소기업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제 정가는 이런 것도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양극화를 더 이제 확대하는 이게 이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파업의 경우도 지금 이제 그게 약간 약화되는 초점이 보이지만 노동자 내부의 이제 정파 간의 경쟁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52.8%라는 낮은 찬성률로 이게 통과되었는데 정파 간의 경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내년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 또 이게 이제 경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경고하지 않은 노사관계 변화의 어떤 기반이 다시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봅니까? 특히 이제 정파 간 경쟁은 어떻게 봅니까? 또 현대자동차 내부의 얘기 조금 이렇게 그 노동조합이 네. 우리 좀 정파 문제는 소장님이 잘 하실 수 있는데 노동조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의를 규정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직장 내에 회사 내에 공장 내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회사 경영 조직이라는 것이 위계적이고 민주적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고 성과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데 노동조합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정치성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장 내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대의원과 소위원 등 직장 내에 이렇게 이 조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결을 공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 다양한 조직들이 정파를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그게 잘만 된다면 그 민주주의를 공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조합원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정파들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같이 사는 길로 지속하는 쪽으로 가게끔 그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총장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른데 현대자동차 같은데 이제 내부 정파가 아직도 한 7, 8개 정도 됩니다. 옛날에 벌써 10년 전만 해도 한 15개, 16개만 이렇게 됐었는데 노동조합 내에서 이 회사 앞에다가 또 개인 사무실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이제 정파들이 지금 뭐 한 6, 7개,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노조들이 왜 서로 여러 계파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자기네끼리. 이러다 보니까는 각 계파 간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이제 이 노조의 어떤 노동운동의 이 가격화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원들이 좀 더 강한 노조에 이렇게 이제 노조를 선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위원장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뭐 합정연행 이게 뭐 정치판을 방불케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는 게 결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노조의 어떤 사회적 책무,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일본 랭고를 갔을 때, 일본 노총이죠. 거기 갔을 때 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뭐냐. 그리고 도요타 같은 데는 그 임금 동결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노조가 앞장서서 먼저 제시를 하는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랭고 간부 하는 얘기가 노조의 사회적 책무는 결국은 이 사회 안정,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성장과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 안정이 이제 이 노조의 사회적 책무다. 그러면서 그 노조 스스로가 이제 임금을 왜 그러면은 저거 노조의 사회적 책무 중에서 임금 자제가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높다. 이저 도요타가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노조 스스로가 우리는 이게 임금을 자제를 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 정파 문제는 너무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내부 어떤 갈등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뭐 초월하면 꺼내보는 문제인데 오늘 쉽게 사실 뭐 우리가 이게 뭐 개선되거나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랭고가 노동자의 사회적 책무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국가 경제 이바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가 또 균형 발전해 나간 이런 게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책무가 서로 함께 노력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노사관계도 안정 기반이 견고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